동영상 찍지 마. 아파트 폭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 폭발이라니. 생소했다. 2015년도에 천안에 유명했던 부탄가스 회사 폭발 사고가 순간 떠올랐다. 하지만 장소가 아파트라니. 의문을 품고 구급차를 몰며 현장으로 향했다. 아파트 10층이다.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니 드레스룸이 천장부터 무너져 내렸다. 현장을 둘러보니 수많은 옷, 서랍장, 책의 상태가 화재의 심각한 정도를 알려주었다. 드레스룸 내부 바닥에 소량의 화염이 보여 진압대원들은 옥내소화전으로 진화 중이었다. 요구조자가 있는지 수색했다. 아파트 내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아파트 계단에 한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도 그을린 채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주들 것에 환자를 태우고 급하게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 구경을 하고 있었다. 구급차까지 거리는 30m 정도. 시선이 뜨겁다. 보호장구 빠뜨린 것은 없겠지? 사진 찍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급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동영상 찍지 마. 그 휴대폰 이리로 줘봐요. 수십 명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인 환자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것을 본 보호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른 것이다.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영상을 바로 지우겠다고 했다.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는 사이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로 가서 휴대폰을 낚아채서 지운 것을 확인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 주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시대다. 언젠가부터 눈으로만 볼 수 있던 것들이 저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 유통되기도 한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어서 소방활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구급대원은 술 취한 사람에게 마저도 구급 조끼의 웨어러블 캠 영상으로 폭행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펌프차 위에 설치된 카메라와 소방용 드론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명만 있을까? 암도 있다. 현장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버튼을 누르면 소방관의 실수를 박제해 버릴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촬영은 우리 같은 공적 영역의 촬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 주민처럼 사적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동영상 시대의 명과 암은 분명하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혼이 난 주민의 왼손은 아들의 오른손을 꼭 쥐고 있었다. 환자는 머리카락이 그을렸고 얼굴과 팔다리에 발적이 있었다. 폭발은 순식간에 피부에 손상을 입혔다. 수포는 없었으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1도 화상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송 중에 환자 환부를 차갑게 유지하면서 산소 3리터를 비강 캐뉼라로 투여하였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권역외상센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나중에 알아보니 폭발의 이유는 가스 때문이었다. 드레스룸은 밀폐되어 있었다. 환자가 말하기를 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옷의 먼지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스프레이를 사용할 당시 양초를 켜놓았다고 말했다.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 LPG는 밀폐된 공간으로 퍼졌고 그 가스는 촛불을 만나 폭발했다. 즉 화재가 나려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만나야 되는데 산소는 대기 중에 있었고 점화원은 촛불, 가연물은 가연성 가스 LPG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기나 가스가 들어간 용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진 못해도 동영상을 찍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다. 아, 옛날이여.
아, 옛날이여. 다시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 가수 이선희의 1985년 발매곡 아, 옛날이여의 후렴구 가사이다. 이 노래 제목의 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노래 제목 중에 최고의 감탄사일 것이다. 텔레비전에 이선희가 나오면 깜짝 놀란다.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선희의 외모는 30년 전보다 더 세련되어졌고 옷구슬 흘러가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응집력 있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라디오에서 아, 옛날이여 노래가 나올 때면 소방 활동 중에 있었던 어느 할아버지와의 일화가 떠오른다. 상습적인 불피움 신고 접수로 도심 속 어느 주택으로 출동했다. 그 주택의 사면 중에 3면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이 다세대 주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택엔 조그만 텃밭이 있었으며 그 밭에서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이거나 다세대 주민이 신고한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동사무소에 이미 불피움 신고를 했다며 잘못 없음을 하소연했다. 불 피우는 것을 금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불이 번지기 때문이다. 불은 통제하기 어렵다. 뚝방에 건초를 태우려다 산불로 번지기도 하고 성묘 후 담배를 함부로 버려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더구나 도시에서 불을 피운다면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한다. 둘째, 소방차가 5인 출동하기 때문이다. 밭에 있는 건초대묘를 태우려고 불을 피웠는데 이것을 화재로 착각한 누군가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이는 5인으로 출동한 것이고 소방기본법에 근거해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귀중한 소방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셋째, 태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과태료 대상인 경우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8조, 산림보호법 34조는 폐기물을 태우거나 산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을 피움으로써 얻는 사적 이익보다 더 큰 공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 소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을 피움으로써 지저분한 건초더미를 없애는 후련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신 법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이유로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 차근차근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인심이 너무 사나워졌네요. 우리 팀장님께서 공손히 말씀하셨다. 요즘에는 자기에게 피해가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할아버지, 여기에서 불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아, 옛날이여를 부르며 탄식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조심해달라고. 만약에 다시 불 피울 경우는 소방서로 5인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불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순식간에 많은 것을 가져간다. 불은 잘 쓰면 이롭지만 방심하면 모든 것을 앗아간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따라서 소방법은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피움 신고는 물론 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소화전 앞에 잠깐 정차만 해서도 안 된다. 법으로 통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심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보다 예방을 잘해서 평온한 날이 이어지는 것이 100배 낫다. 처벌받지 않을 권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2000년 초에 개발되어 호황기를 거쳐 조용히 지내고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거주자 약 7만 명의 지역을 한 센터에서 펌프차 2대에 구급차 1대가 담당한다. 신혼 시절 나는 주공 아파트에 살았다. 옆에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가 있었다. 가끔 그 주변을 산책할 때가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주민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동네에는 변호사, 의사, 사장님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이곳은 화재 구급 출동도 별로 없다.
안전 시스템이 물적, 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8월 무더위가 하늘을 찌르던 어느 날 그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신고가 들어왔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방에 들어가니 의학 서적이 많은 걸로 보아 의사의 집인 것 같았다.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실외기가 있는 부위의 화염을 제거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아 실외기의 콘센트가 실외기의 진동에 의해 콘센트의 접속 상태가 헐거워져 저항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만나는 모든 소방관에게 친절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몸에 밴 것 같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일반 상업도시인 청도에서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수없이 많은 경적 소리를 냈다. 하지만 홍콩 옆에 선진이라는 도시는 출장을 갔을 때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부유한 만큼 배려도 깊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급 아파트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다. 우리는 그 아파트로 하루에 한 번은 출동한다. 알코올 중독 환자, 당뇨 환자, 치매 환자, 혈압 환자, 파킨슨병 환자도 있다. 파킨슨병을 가진 아주머니는 이따금씩 새벽 3시에 구급 신고를 하곤 한다. 결국 그곳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전부다. 번거롭지만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시니 오히려 우리가 죄송해지기도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급 아파트 주민이나 임대 아파트 주민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외국인들도 똑같다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피부색이 다른 자도 서비스에 차이를 둘 수가 없다. 가끔 이송 환자 중에 본인의 남편이 의사라느니 자신이 변호사라느니 하면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급 서비스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48층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혔다는 지령을 접수했다. 지령서를 보니 담당 관내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그곳에 영화관이 있어 내가 가끔 들르는 곳이었다. 출동 중에 추가 지령을 보니 원인은 정전이었다. 총 66층의 높은 아파트다. 도착하여 승강기, 비상키와 휴대용 탐조 등을 챙기고 1층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관리 직원과 1층에서 만났다. 사고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1층부터 계단을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5층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휴대용 탐조 등으로 위 방향을 비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30층쯤 지나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공기호흡기를 맸다면 15층부터 기진맥진했을 것이다. 숨을 헉헉거리며 한 층 한 층 올라가다 보니 48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승강기 비상키로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딸이 서로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총 4명을 구조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추락 방지 시스템이 있다지만 그래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다시 전기가 공급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란 문명의 이기, 너무나도 사랑한다. 1층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비상용 발전기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갇혀있던 다른 2명은 씩씩거리며 1층 관리사무실로 직행하여 불평을 쏟아낸다. 아니 여기가 최고의 아파트 아니에요? 비상용 발전기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비상용 발전기 점검이 잘 안 된 모양이었다. 건물의 규모와 안전은 비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건물의 규모, 역사, 값어치만큼 건물이 안전하다면 2008년 2월 10일
한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이 2019년 4월 15일 프랑스의 산 역사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탈 이유가 없다. 안전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도 있다. 능력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건물은 복받은 건물이다. 센터 바로 앞에 한 아파트가 있다. 소방서에서 보통 1년에 3번 정도 아파트에 방문한다. 2번은 종합 정밀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확인, 또 한 번은 소방 훈련이다. 지난 가을 그 아파트로 작동 기능 점검 확인차 방문했는데 아파트 소방 관리자는 고쳐야 할 것들을 완벽하게 수리해 놓으셨고 각종 소방 시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셨다. 그 아파트에서 20년간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의 화자 없이 지켜냈다고 한다. 작동 기능 점검 확인 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소방 안전 관리자였다. 유능한 구성원은 촛불과도 같다.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주변은 밝아진다. 그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건의하고 뛰어다니며 소통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싸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촛불 때문에 주변이 환해진다는 것이다. 구급 출동의 5%는 허지웅 작가는 2018년 말 혈액암에 걸렸다. 그가 긴 암투병을 마치고 최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암 환자에게 해준 조언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낫는다. 아픔의 경중을 떠나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주면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빠른 완치의 길이라는 것이다. 약의 성분이 화학약이기 때문에 서서히 내 몸을 망치고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의사 업무의 절반 이상은 환자의 특성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구급 현장 활동을 하면서 허지웅 작가의 말이 정답이구나 느꼈다. 의사도 가끔 실수하므로 절대적으로 옳은 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다. 피를 흘린 채 인도에서 쓰러져 있는 청년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어느 중학교 앞에 인도였다. 도착해서 보니 의식과 호흡은 있었다. 얼굴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살펴보니 이마에 열상이 있었다. 환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으로 그의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뇌전증 이력이 있다고 한다. 환자를 주 들것에 눕혔을 때 소식을 전해 들은 환자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왔다. 빨리 뭐뭐뭐 병원으로 가주세요. 보통 환자는 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한다. 병력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 이송하면서 환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최근에는 증상이 완화된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뇌전증 환자의 스토리는 대부분 똑같다. 누가 어디서만 바뀔 뿐이다. 똑같이 쓰러지고 물어보면 답은 한결같다. 대부분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장소만 바뀐다. 화장실, 안방, 인도에서 쓰러진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했다. 대응 장소가 횡단보도나 운전 중인 차 안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내 아내의 할머니도 뇌출혈 방지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며칠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을 안 드셨고 결국 쓰러지셨다.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셨고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돌아가셨다. 통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급 출동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쓰러진 환자의 5% 정도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물론 약이 우리에게 이득만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혈압의 예를 들어보자. 체중이 500g이 늘면 3km 이상의 혈관이 필요하고 이렇게 길어진 혈관에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고혈압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높은 혈압으로 혈관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터진 혈관이 뇌안이라면 뇌출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한다. 장점만 있을까?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도 많다.
혈압약은 이뇨를 유도하거나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이 주는 부작용의 염려를 뒤로한 채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약 먹는 기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을 병행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3부 구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환자. 안방 문이 열렸다. 젊은 남성은 침대 위에 미동 없는 노인에게 가슴 압박 중이었다. 그 옆에는 쓰러진 환자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침대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아니고 돌침대였다. 초기 흉부 압박은 실패가 아니다. 나와 김 반장은 차가운 환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팀 리더인 성 반장님은 출동한 대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지시했다. 구급 대원들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겔 삽입을 시도했으나 구강 강직으로 실패했다. 권 반장은 가슴에 제세동기 패치를 붙였다. 다른 구급대원들은 한 사이클씩 돌아가면서 흉부 압박을 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20분 전에 발견했고요. 바로 신고하고 119 상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흉부 압박 진행했습니다. 권 반장은 패치를 붙여 심장 리듬을 확인했다. 심실세동 리듬이 보여서 제세동을 실시했다. 내가 흉부 압박을 할 차례다. 흉부 압박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살려보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완전히 이완했다. 시간이 흘러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을 때 갑자기 환자가 기침하면서 눈을 떴다. 성 반장님은 목동맥에 손을 대었다. 그는 우리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맥박이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자발 순환되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은 계속되었다. 성 반장님은 사위에게 심장은 다시 뛰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에 다시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알렸다. 구급대원은 정맥로 확보해서 순환을 도와주었고 분리형 들것에 환자를 옮겨서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하였다. 처음이었다. 수십 번의 심정지 상황을 맞이했지만 환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처음이었다. 기뻤다. 소방관의 공도 있겠지만 돌침대 위에서 건장한 사위가 심폐소생술을 바로 진행했던 것, 환자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았던 것, 센터와 현장이 가까웠던 것 등 많은 요인이 환자를 살렸다.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은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였다. 며칠 후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방훈련을 하는 날이다. 통보, 소화, 피난 유도로 이루어진 무각본 소방훈련을 잘 마쳤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봤다. 심폐소생술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 여성분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면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먼저 그 여성분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사람을 손으로 지목하여 119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인공호흡을 하고 흉부 압박을 했다. 순서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훌륭했다. 시범 후에 심폐소생술의 핵심과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렸다. 첫째,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뇌손상 방지이다. 뇌라는 명령기관이 살아야 심장은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슴 압박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다. 아무리 깊게 가슴 압박을 해도 평소 뇌로 가는 혈액 관류량이 평소의 30%밖에 안 되니 힘껏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완벽하게 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여성분은 기도 유지를 먼저 하고 인공호흡, 흉부압박 순으로 진행했다. 15년 전에 이렇게 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심장협회가 2010년에 개정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먼저 흉부 압박을 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순서로 해야 한다. 뇌는 5에서 10분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빠진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뇌사 상태가 되면 죽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일단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흉부압박이다.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뇌로 보내어 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압박을 먼저 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해주는 것이 최근에 알려진 가이드라인이다. 즉 CAB 순으로 해야 한다. 즉 가슴 압박이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응급구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심정지 상황에 놓인 사람이다. 응급실 이송보다 더 먼저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현장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5에서 10분, 전국 평균 8분 30초가 걸린다. 환자가 쓰러지고 엔진이나 다름없는 심장이 죽으면 뇌는 서서히 죽는다. 10분이 지나면 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 시민, 목격자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나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지만 부족함을 느껴서 스마트 의료지도 교육을 다녀왔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의사의 원격 의료 지도를 통해 가장 빠르게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아주대학교 병원과 수원소방서가 협업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이루어졌고 성과가 좋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직접 지시를 받아 혈액순환 유지를 위한 정맥 주사 및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병원 밖 자발순환 회복률을 3배 이상 끌어올리고 신경학적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는 환자 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우리 소방서는 158명의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고 27명의 환자의 심장이 되살아나서 병원까지 이송했으며 12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병원 문을 들어설 때 회복한 경우는 17%이고 나중에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 비율은 7.5%였다. 빠른 119 신고, 빠른 출동, 거기에 정확하고 빠른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한다면 현장에서 살릴 수 있거나 병원에 가서 더 많이 소생시킬 수 있다.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때로 현장에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보호자에게 비보를 전하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또한 구급대원의 역할이다. 장비를 챙기면서 뒤에서 터져 나오는 오열에 숙연해진다. 돌아오는 구급차 안에서는 엔진 소리만 들린다. 오늘도 죽어가는 환자를 다시 삶으로 돌리려는 가장 강력한 소생법인 심폐소생술을 더욱 홍보하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가정마다 한 사람씩 정확하게 배워두자고 시민 교육에 신경 쓰고 있지만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게 보인다. 소방관입니다.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나는 구급차 운행을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현장까지 가는 구간이다.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빨리 간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즉 사이렌과 밝은 전조등과 각종 경고등을 활용하여 긴급 자동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지로 짧은 시간에 간다. 2단계는 병원에서 이송하는 단계이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단계이다. 긴급한 환자인 경우 역시 사이렌을 울리며 성난 황소처럼 병원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1단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응급 환자를 병원 베드로 옮기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으면 2단계는 종료된다. 마지막 3단계는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교통질서를 준수하며 차분히 복귀한다. 때로는 옆에 동료와 현장에 있었던 처치 등에 대해서 복귀해보기도 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센터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내가 정의한 3단계의 과정이다.
매번 익숙한 로터리를 지나 대학교를 지나 신호를 건너면 우리의 일터인 119 안전센터가 보인다. 그런데 소형 펌프차가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을 나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후진으로 구급차를 주차하고 있을 때 팀장님께서 급하게 뛰어나와 구급차를 두드리며 빨리 펌프차를 따라가라고 했다. 팀장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자동 변속기를 아래서 뒤로 바꾸고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가는 소방펌프차를 따라갔다. 우반장은 무전으로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다. 소형 펌프차는 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거의 따라잡았다. 예감이 안 좋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절망적이었다. 자살 소동 신고에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대부분 자살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아파트 10층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여자 한 명이 매달려 있고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공기 안전매트를 펴세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매뉴얼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라는 것이다. 감 반장님은 공기 안전매트를 펼치고 있었고 막내 반장은 보이지 않았다. 감 반장님은 빨리 10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문은 장수는 전장에 나오면 비록 군주의 명령이라도 거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뉴얼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직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생각할 것도 없이 구급대원 우반장과 함께 뛰어 10층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닌가? 몇 번 문을 두드렸다. 아내는 매달려 있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집에는 아무도 없겠구나. 아래층이 10층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10층의 현관문도 문이 잠겨 있었다. 머리를 움켜쥐었다. 머릿속에는 몇 개월 전 아파트 난간에서 힘이 빠져 세상을 뜬 젊은 여성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막내 반장이 동력 절단기를 가져왔다. 잠겨있던 문은 동력 절단기로 구멍을 내고 손을 넣어서 문을 딸 수 있었다. 동력 절단기 시동을 걸고 RPM을 올렸다. 힘이 가장 센 막내 반장이 주도하여 출입문에 동력 절단기로 구멍을 만들기 시작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우 반장과 나도 도와가면서 구멍을 만들었다. 쇠와 쇠의 부딪힘은 불꽃을 만들었고 불꽃은 우리의 피부를 때렸지만 이미 정신은 반 미쳐 있어서 뜨겁지도 않았다. 손에 피가 나도록 방화문을 치고 발로 차서 거의 다 구멍이 만들어졌다. 아, 벼랑간 밖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를. 우리는 마침내 현관문에 구멍을 내는데 성공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구조대원들이 합류했다. 이중으로 문이 잠겨 있었다. 기본 잠금쇠는 구멍에 손을 넣어 열었지만 추가로 설치된 도어락은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았다. 1초가 급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경험이 많은 구조대원은 구조장비를 이용해서 문과 문틀 사이를 벌려서 강제적으로 도어락을 해제시켰다. 드디어 출입문을 열었다. 다 같이 출입문 근처 방으로 갔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창문으로 요구조자가 보이지 않았다. 구조대원은 외쳤다. 여기 아니잖아.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을 뒤로하고 거실 베란다로 갔다. 블라인드를 걷었더니 밖에 매달려 있던 묘 구조자의 눈과 마주쳤다. 소방관입니다.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나와 막내 반장은 요 구조자를 안아 끌어내렸다. 따뜻했다. 온기가 있으면 된 것이다. 구조대장은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요 구조자, 구조 완료, 구조 상황 종료.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고 정신이 돌아왔다. 요 구조자를 안정시켰다.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남편은 맥이 풀려 앉아 있었다. 좀 전에 탄식 소리는 여성이 남편의 한 손을 놓쳐서 나온 소리라고 했다. 10여 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주저앉은 채로 울면서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다. 운이 좋았어요. 센터가 멀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팀장님은 10년 감수했다고 했다. 대응팀도 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파괴된 문의 보상 처리를 진행했다. 센터로 돌아와서 후기를 나누었다. 한 선임께서 이번 건은 신문에 기사로 날 수 있겠다고 했다. 신문에 안 나와도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웃으며 말은 했지만 내심 인터뷰 답변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떤 취재 요청도 오지 않았다. 이 기록이 없다면 이 사건도 연 80만 건의 구조 중 한 건으로 묻혔을 것이다.